제72화 조자룡과 아두 제1장 한편 유비는 십수만 명의 백성들과 3천여 군마를 이끌고 가다 쉬고 하면서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우는 유비의 지시대로 노인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장비는 후미에서 적군의 추격을 경계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유비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가던 제갈량이 문득 말했다. 운장이 강화에 간지 오래인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 어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번거롭더라도 제갈 군사가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는 지난날 공이 가르쳐준 일을 고맙게 여기고 있으니 이제 공이 몸소 찾아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일이 풀릴 것이오. 그리하겠습니다. 제갈량은 승낙하고 즉시 유봉과 함께 군사 500을 이끌고 강화로 떠났다. 그날 유비가 간홍, 미축, 미방과 같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말 앞에서 일진광풍이 일더니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치며 해를 가렸다. 놀란 유비가 좌우에 물었다. 이게 무슨 징조요? 음양술의 밝은 간홍은 소매 속에서 점괘를 뽑아보더니 대경실색하며 말했다. 아주 흉한 징조입니다. 오늘 밤 적군이 밀어닥치니 주공께선 백성을 버리고 속히 달아나셔야 합니다. 신야성에서 예까지 따라온 백성을 어찌 버리란 말이냐? 유비가 거절하자 간홍이 다시 말했다. 주공께서 차마 헤어지지 못하시면 머지않아 화를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의 생각은 확고한 듯했다. 그는 침묵하고 있더니 앞을 보며 좌우에 물었다. 저 앞은 어디요? 앞은 당양현이고 자리 잡고 있는 산은 경산입니다. 그곳 지리에 밝은 사람이 대답하자 유비가 영을 내렸다. 모두 저 산에 들어가서 잠시 쉬도록 합시다. 때는 늦은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라 싸늘한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해걸음이 가까워지자 백성들의 우는 소리가 들판에 가득 찼다. 사경 무렵 서북 쪽에서 함성과 함께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크게 놀란 유비는 급히 말에 뛰어올라 정예병 2천을 이끌고 달려드는 적을 맞았다. 그러나 엄습해오는 조조군의 기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 죽기로 싸웠으나 유비는 이내 위급한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다행히 군사를 이끌고 온 장비가 한 줄기 혈로를 뚫어주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유비가 동쪽으로 달아나고 있을 때 갑자기 문빙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유비가 꾸짖었다. 주인을 배반한 역적놈이 아직도 남 앞에 나설 낯이 남아있느냐? 문빙은 온 얼굴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군사를 이끌고 스스로 동북 쪽으로 가버렸다. 장비가 유비를 보호하며 싸우다 달아나기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다. 그와 함께 들리던 함성도 점점 멀어져 갔다. 유비는 그제서야 말을 멈추고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수하에 남은 부하는 겨우 100여기 뿐이었다. 백성과 가족은 물론 미축, 미방, 간홍, 조은까지도 모두 어디로 갔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유비는 크게 통곡하며 말했다. 십수만의 산 백성들이 모두 나를 따르다가 이런 난을 겪는구나. 여러 장수와 가족들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간이라도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통한 감정에 젖어 있는데 몸에 화살을 여러 대 맞은 미방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말했다. 조자룡이 우리를 배반하고 조조 쪽으로 갔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 놀랐으나 유비는 오히려 미방을 꾸짖었다. 그런 말 마라. 자룡은 내 오랜 버시건을 어찌 배반한단 말이냐. 그러자 곁에 있던 장비가 미방을 거들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려 힘이 다한 것을 보고 혹 부귀를 누리려고 조조에게 간 것인지도 모르지 않수? 자룡은 환란 속에서 나를 따르면서도 마음은 철석 같았다. 부귀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유비의 말에 미방이 다시 우겼다. 하지만 그가 서북 쪽으로 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그놈을 직접 찾아보겠소. 눈에 띄면 단창에 찌르리라. 장비가 눈을 부라리며 말하자 유비가 달랬다.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너는 내 둘째 형이 알량과 문추를 죽인 이를 잊었느냐. 자룡이 그쪽으로 갔다면 필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을 게다. 내 생각에 자룡은 결코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 장비가 그 말을 곧이 들었겠는가. 기마병 20여 기를 이끌고 장판교로 나갔다. 다리 동쪽 일대에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본 장비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고 따라온 기마병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뭇가지를 잘라 말꼬리에 매달고 숲속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흙먼지를 일으켜 복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20여 개의 기마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왔다 갔다 하자 장비는 장팔 3호를 비껴든 채 다리 위에 말을 멈추고 서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2장. 한편 조우는 사격 무렵에 들이닥친 조조군과 맞붙어 좌충우돌하다가 날이 밝은 뒤 유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의 가족들마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에 조우는 생각했다. 주공께서 간부인 미부인과 작은 주인 아들을 내게 부탁하셨는데 오늘 싸움터에서 잃어버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주공을 다시 뵙는단 말인가. 적들과 사생결단을 하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든 두마님과 작은 주인의 행방을 찾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좌우를 둘러보니 자신을 따르는 기마병은 고작 3, 40기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조우는 말을 박차고 어지러운 싸움터로 뛰어들어 유비와 그 가족들을 찾아다녔다. 두고 올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화살 맞은 사람, 창에 찔린 사람, 남자를 포기하고 여자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 사람들 사이를 달리다가 한 사람이 풀밭에 누워 있길래 다가가 보았더니 바로 간홍이었다. 조은이 급히 물었다. 두 분 마님을 못 보셨소? 두 분 마님은 수레를 버리고 아두를 안고 달아나셨소. 내가 말을 달려 쫓아갔으나 산비탈을 돌아가다가 한 장수가 내지르는 창에 맞아 말에서 굴러떨어졌소. 그들이 말을 가져가는 바람에 싸울 수가 없어 여기 엎드려 있었소이다. 조은은 즉시 부하의 말을 빌려 간홍을 태우고 또 2명의 군졸들에게 호송하라 이른 뒤 간홍에게 말했다. 먼저 가서 주공께 아뢰어 주오. 나는 하늘로 올라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마님들과 작은 주인을 찾은 다음에 뒤따라가겠다고. 만일 찾지 못하면 싸움터에서 죽겠소이다. 그리고는 말을 박차고 장판 언덕으로 달려나갔다.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조장군, 어디로 가십니까? 조은이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유사군 밑에서 수레를 호송하던 병사인데 화살을 맞고 여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분 마님을 보았느냐? 예, 한 분을 보았습니다. 어디 계신가? 간부인께선 조금 전 떼제어 남쪽으로 도망치는 부녀자들 틈에 끼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맨발로 쫓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조은은 급히 말을 달려 남쪽으로 달려갔다. 앞쪽에 수백 명의 남녀 백성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이끌며 달아나고 있었다. 조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가운데 간부인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후미에 있던 부인이 조은을 바라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조은이 말에서 내려 창을 땅에 꽂은 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님과 떨어지게 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미부인과 작은 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간부인이 말했다. 저는 미부인과 함께 쫓기다가 수레를 버리고 백성들 사이에 섞여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또 한 무리의 군마가 들이닥쳐 휘젓는 바람에 미부인과 아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저 혼자 살아남아 얘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백성들의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또 한때의 군사가 들이닥치고 있었던 것이다. 조은은 땅에 꽂았던 창을 뽑아들고 말에 뛰어올랐다. 바라보니 맨 앞에 꽁꽁 묶인 채 말에 실려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미축이었다. 그 뒤에 한 장수가 큰 칼을 든 채 1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조인의 부하장수 순우도였다. 미축을 붙잡아 조조에게 바침으로써 공을 얻으려는 참이었다. 조은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창을 꼬나들고 곧장 순우도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순우도는 당해내지 못하고 조은의 창에 찔려 말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조은은 앞으로 다가가 미축을 구하고 말을 2마리 빼앗아 간부인과 미축을 태운 다음 한 줄기 혈로를 뚫고 장판 언덕까지 곧장 달려갔다. 장팔 3호를 비껴든 장비가 장판교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자룡아, 너는 어찌하여 우리 형님을 배반하였느냐? 조은이 대답했다. 나는 마님과 작은 주인을 찾느라고 뒤떨어져 있었는데 어찌 배반하였다고 하시오. 하하, 간홍이 먼저 와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내 지금 너를 보고 가만두었겠느냐? 주공께선 어디 계시오? 저 앞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 조은이 자중 미축에게 말했다. 자중, 간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시오. 나는 미부인과 작은 주인을 찾아보겠소이다. 말을 마치자 기마병 서너기만 데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제3장. 한창 달리고 있는데 손에는 철창을 들고 등에는 칼을 맨 장수가 10여 기를 이끌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조은은 말을 걸지 않고 곧장 그 장수에게 달려들었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단일합에 그 장수는 이미 조은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적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말 아래로 떨어진 그 장수는 조조의 칼을 등에 메고 조조를 따라다니던 하호은이었다. 본시 조조에게는 두 자루의 보검이 있었다. 하나는 의천검이고 다른 하나는 청강검이었다. 그중 의천검은 조조가 평시에 차고 다니는 칼이었고 청강검은 하호은이 메고 다니다가 조조가 필요할 때 건네주던 칼인데 무쇠를 진흙처럼 자를 만큼 날카롭기 짝이 없는 명검이었다. 이날 하호은은 자신의 용기와 힘만 믿고 그 청강검을 등에 맨 채 제멋대로 조조에게서 떨어져 나와 부하들을 이끌고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다가 뜻밖의 조은을 맞닥뜨려 그의 단창에 찔려 죽은 것이었다. 조은은 그에게서 빼앗은 칼자루에 금으로 상감한 청강이란 두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 칼이 보검인 줄 알았다. 조은은 칼을 꽂은 뒤 다시 창을 들고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돌아보니 뒤따르던 부하들은 이미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조은은 조금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다. 다만 미부인과 유비의 아들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백성이라도 만나면 즉시 미부인이 소식을 물어보곤 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부인께선 아기를 안고 저 안 무너진 담장 안에 앉아 계십디다. 왼쪽 넓적다리를 창에 찔려 걷지를 못하세요. 이 말을 듣고 조은은 서둘러 찾아갔다. 불에 타고 허물어진 집 한 채가 보였다. 그 집의 담장 및 말라붙은 우물가에 미부인은 아들을 안고 앉아 울고 있었다. 급히 말에서 내린 조은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마님, 아, 조장군. 제가 장군을 만난 것을 보면 아두가 살 운명이로군요. 장군께서 가엾게 여겨주세요. 이 아이 아버지가 반평생을 정처 없이 떠도느라 이 한 점 혈육밖에 못 두셨죠. 장군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여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말이었다. 조은이 용기를 북돋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다. 부인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여러 말씀 마시고 속히 말에 오르십시오. 저는 걸어가면서 죽기로 싸워 부인을 보호하며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어찌 말없이 싸우실 수 있겠어요? 이 아이는 오직 장군의 보호만 의지할 뿐입니다. 저는 이미 상처가 중하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어요. 장군은 어서 이 아이를 안고 가셔요. 제가 누가 되도록 하지 마시고. 함성이 가까운 걸로 보아 추격병이 이미 도착한 것 같습니다. 부인께선 서둘러 말에 오르십시오. 아니 저는 글렀어요. 둘 다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들을 조은에게 내주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 목숨은 오로지 장군 손에 달렸어요. 조은은 3번, 4번, 5번 계속하여 말에 오르라고 청했으나 부인은 결코 말에 오르지 않았다. 사방에서 함성이 또 일어나자 조은이 윽박지르듯 소리쳤다. 부인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다가 추격병이 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미부인은 아들을 땅에 내려놓더니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는데 이 일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싸움터의 장수는 말 힘에 기대는 바. 어떻게 걸으면서 어린 주인 지키랴. 몸 던져 죽으면서 유씨 후사 남기니. 용기 결단 도리어 여장부가 낫구나. 조은은 미부인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조조의 군사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토담을 무너뜨려 마른 우물을 덮어버렸다. 그는 갑옷을 졸라맨 끈을 풀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에 붙인 철판 고 덤심경을 벗겨낸 다음 아들을 품에 안았다. 따스한 품에 안겼기 때문일까 아들은 금세 잠이 들었다. 천진무구한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던 조은은 마침내 창을 들고 말 위에 올랐다. 그때 저쪽에서 적장 하나가 한 무리의 보병을 이끌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조홍의 부하장수 안명이었다. 제4장. 안명은 칼끝이 셋으로 갈라진 양날칼을 휘두르며 조은에게 덤벼들었다. 한 팔로 아두를 하는 조은은 다른 한 팔로 안명의 칼을 받았다. 그러나 워낙 기량의 차이가 있어 안명은 채 삼합을 넘기지 못하고 조은의 창에 찔려 말밑으로 떨어졌다. 대장이 쓰러지자 졸개들이 달아났다. 조은은 그들을 뒤따르며 한 줄기 길을 텄다. 한참 달려가는데 또 한 무리의 군사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의 깃발 표장에 하간 장압이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다. 조은은 적장과 문답도 주고받지 않고 그대로 덤벼들었다.
10여 합을 싸웠으나 싸움에 연연할 형편이 아닌 조우는 기회를 엿보아 길을 아슨 뒤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장압이 그를 추격해왔다. 조우는 연신 채찍질을 가하며 달아났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갑자기 히잉하는 말 울음소리와 함께 말과 사람이 한꺼번에 흙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뒤쫓던 장압이 창을 꼬나들고 찌르려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붉은 빛이 흙구덩이 속에서 치솟아 오르더니 말이 터무니없는 높이로 껑충 뛰어올라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일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붉은 빛 몸을 감싼 골룡이 날아올라 싸움말은 장판에 호이 뚫고 달리네. 42에 다스릴 천명받은 군주라. 그로 인해 장군은 신의를 떨친 건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장압은 크게 놀라 말머리를 돌렸다. 이에 조우는 말을 놓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2명의 장수가 급히 추격해오며 외쳤다. 조우는 게 섰거라! 그와 동시에 앞에서도 또 다른 2장수가 각기 다른 종류의 무기를 휘두르며 길을 막았다. 뒤에서 추격해온 것은 마연과 장이었고 앞에서 길을 막은 것은 초촉과 장남이었는데 모두 원소의 수하에 있다가 조조에게 항복한 장수들이었다. 조운이 온 힘을 다해 그들 4장수와 싸우고 있으려니 조조군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조운은 청강검을 뽑아 닥치는 대로 적을 뱉다. 손이 번쩍할 때마다 보검의 칼끝이 꿰뚫은 갑옷 안쪽에서 새빨간 피가 샘물처럼 솟구쳤다. 그러자 달려들던 조조군이 멈칫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운은 적을 더욱 매섭게 몰아붙이며 자신을 겹겹이 에워싼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조조는 이 광경을 경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적장이 이르는 곳마다 아무도 그 위력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조조가 좌우에 물었다. 저 장수가 누구냐? 그러나 거리가 멀어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에 조홍이 나는 듯이 말을 몰고 산을 내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군중에서 싸우는 적장은 성명을 밝히라. 오냐, 나는 상산 조자룡이다. 너도 나를 막으려고 왔느냐? 아니다. 그대의 창솜씨가 또 볼만하기에 이름이나 알아두려는 것이다. 조자룡이라면 내 본명은 조운이 아니냐. 그렇다. 너는 누구냐? 나는 자렴 조홍이다. 조홍은 곧 말머리를 돌리더니 산 위로 올라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적장은 한때 공손찬 밑에 있다가 지금은 유비의 수하가 된 상산당의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조자룡? 예, 본명은 조운입니다. 허허, 참으로 범같은 장수로구나. 내 반드시 그를 사로잡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는 즉시 각처에 긴급 전령을 보냈다. 조운이 오더라도 절대 냉전을 쏘지 말고 반드시 사로잡으라. 냉전이란 숨어서 몰래 쏘는 화살이란 뜻이다. 냉전을 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조운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역시 조운이 품에 안은 아두의 복이 있어 생긴 일이리라. 이 한바탕 전투에서 아두를 품에 안고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나오면서 조운이 칼로 쳐서 쓰러뜨린 대장깃발이 2이요 빼앗아 사용한 적의 삭, 고단장 8자짜리의 긴 창이 3이요. 앞뒤에서 창으로 찌르거나 칼로 쳐 죽인 조조군의 이름난 장수가 50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를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점포를 물들인 피, 갑옷까지 스미네. 네 감히 당양에서 그를 맞서 싸울고 자고로 적진 뚫고 주군을 구하니는 상산 땅의 조자룡 한 사람뿐이구나. 조우는 몇 겹의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큰 진영을 벗어나니 전포는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창 달아나고 있을 때 산언덕 밑에 2갈래의 군사가 또 돌진해왔다. 하후돈의 부하장수 종진과 종신 형제였다. 하나는 큰 도끼를 들고 다른 하나는 화극을 든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조우는 속히 말해서 내려 오라를 받으라. 조우는 창을 들고 앞을 막는 그들을 찌를 자세를 취했다. 종진이 큰 도끼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2마리 서로 엇갈리며 싸운 지 3합도 되기 전에 조우는 종진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리고 길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러자 화극을 들고 추격해온 종신의 말이 조운의 말꼬리에 닿을 정도로 따라붙고 종신의 창끝이 조운의 등에 어른거릴 때 조운은 갑자기 말머리를 휙 돌렸다. 그 바람에 2 사람의 가슴이 서로 부딪힐 뻔했다. 순간 조운은 왼손에 잡은 창으로 화극을 밀쳐내면서 오른손으로 청강검을 뽑아 내리쳤다. 머리가 투구째 절반이나 쪼개지면서 종신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를 본 나머지 무리는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적진에서 벗어나자 조우는 장판교를 바라보며 달렸다. 뒤에서는 천지를 흔드는 함성이 일었다. 문빙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리 가까이 가자 사람도 말도 기진맥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조우는 다리 위에 장팔사모를 든 장비가 마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익덕, 나를 도와주시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